세월호 침몰 사고, 지금 온 국민이 구조 소식 기다리면서 애타는 심정인데요. 이 시간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일렉션 최유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네,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린다는 게 너무 죄스럽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제 저희도 치사잡기 1, 2부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번 좁혀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 재난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느냐. 또 사실 이렇게 선진국을 가늠지는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어떤 정부의 모습은 우리 정부가 이것밖에 안 됐나. 라는 어떤 의심을 하기엔 충분한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초동 대응 자체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김성수 이제 씨. 좀 어떤 문제들이 정부에게서 특히나 나타났는지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일단 탑승자 실종자 아직도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 집계사.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한 기자는 자기의 트윗에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여러 사고 현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엉망인 데는 처음 보겠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기본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또 새로 업데이트된 것들은 어떻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될 기초겠죠. 근데 그게 3일 동안에 5차례나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브리핑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본부란 이름 달고 있는 데가 6군데예요. 네네. 그 서울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있죠. 그 밑에는 범부처 무슨 사고대책본부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해경에도 본부가 있고 해서 6개 본부에서 각기 다른 브리핑들을 쏟아내는데 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 중에 하나는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파악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 정보를 거르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공식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요. 네.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선언하고요. 해경 쪽의 상황이 정부의 브리핑이다라고 사실상 인정해버리는 그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돼서야 예. 일어나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문제점을 다 드러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믿으란 말인지 그것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지금 잘못을 초동대처와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김성수 씨가 거의 이렇게 쏟아내셨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문제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최유한 씨 보시기에는 초동대처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패착이 컸던 부분 정말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이 방송에 올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답답했는데 요즘 새벽마다 깹니다. 그런 상황, 가슴 아픈 상황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공무원 세계의 복지부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각자 이렇게 쏟아지는 그때의 비난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공무원은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 일부의 기득권이라든지 일부의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만 피하면 된다.
라고 하는 복지부동, 배를 땅에 딱 깔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세계관이 공무원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자면요. 해경이 크레인을 요청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하고 나서 그 크레인이 오기까지가 시간이 얼마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도마다 계속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나중에는 계속 바뀌었죠. 길어졌죠. 나중에는 이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결국 왜 그랬을까? 12시간 동안요. 청해진 해운선사가 이거를 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선사 쪽에서 신청을 하게끔 하느라고 12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죠. 나라가 일단은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기억해 보세요. 이 비슷한 나중에 짓거리를 청구권을 행사해도 될 텐데. 당연하죠. 이 비슷한 왜 짓거리를 그랬을까? 언제 했냐면요.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가지고 해양방재청장의 브리핑을 들었죠. 브리핑을 들을 때 비슷한 얘기들을 또 방재청장이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돈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쩌고 했죠. 비용이 어쩌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 비용이야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재판을 해서 받아내도 못 받아내면 말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거 비용 타령하고 있는 거냐. 제가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끔찍한 참사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던 네. 적이 있어요.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 혹은 사후에라도 나한테 뭐 감사가 들어오거나 뭐가 됐을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죠. 예.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개개인이 자기의 공을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내용이 아닌 어떤 보여주기식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됐던 그 피해 집계 상황, 뭐 구조 상황 여기서 벌어지는 혼선이겠죠. 막 화가 나는 것이 이 국가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재난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최근에 있는 그 경주 리조트 사건까지 계속적인 사고가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재의 공무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하고 이게 재난민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한두 번입니까 이게? 20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이번 사건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도 지금 사례로 들고 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는 처음에는요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분이 불을 지르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불이 한 사람이 질러봤자 얼마나 지르겠어요. 아주 즉발적으로 이렇게 지른 거기 때문에 옆에 소화기가 있었으면 충분히 끌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옆에 소화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끌려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튀었어요. 그 현장을. 그리고 나서 옆에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동차가. 보통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전동차가 들어올 때 연기 나고 이러면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걸 세워요. 기관사가. 세우고 나서 열쇠를. 연기가 막 밀려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내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들이 선내에서 안전한 선내에서 기다리십시오. 안내 방송을 하고 나서 자기한테 연기가 막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열쇠를 빼고 튀었어요. 그 기관사가. 근데 그 열쇠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력이 차단되고 문이 열리질 않아요. 네. 그럴 때 거기다 안내 방송을 하면서 문을 어떻게 엽니다 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열 수 있었던 건데 열쇠를 빼고 튀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불이 옮겨붙고 네. 그 옮겨붙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네, 지옥이었죠. 이 일들은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뉴얼들이 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갖고 누차례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얘기들을 했었죠. 네. 애초에 사고가 딱 일어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사고를 발견했거나 혹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안내 조치들을 갖다 취해서 그 문제를 갖다 초동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 처음에는 변침이었어요. 물이 이렇게 기울어서 잠긴 거예요. 잠겼을 때 선장이 구조 신호를 하고 판단을 해야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20도. 기울기가 20도 정도 됐을 때 이함을 얘기를 해야 돼요. 다 배에서 떠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5도 정도 기울었다 그랬어요. 5도 정도 기울었을 때 갑판의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갑판의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근데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더 기울어질 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뭐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선장이 못했느냐 아니면 해운 선사랑 연락을 취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갑판으로 사람만 모았다면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골든 타임에 그렇죠. 예, 제대로 행동했으면 골든타임 정당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 갑판으로만 모으면 다 살 수 있어. 영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구명정이 전체가 2,000명이 타고 있었는데 178명이 탈 수밖에 없는 구명정이었어요. 그때 선장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배 위로 모읍니다. 갑판으로 모으고 갑판에서 특히 그 군인들과 남자들은 전부 부동 자세로 있게끔 하고 구명정을 풀어서 차례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구명정의 자리를 젊은 사람 순으로 태워요. 그리고 나서 그 구명보트가 멀어질 때까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다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배를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최대한 배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떨어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정말 매뉴얼대로 행동했네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절대로 구명정으로 가지 마라. 예. 구명정으로 가지 마라. 최대한 구명정이 멀리서 헤엄쳐라라고 해서 다 살았는데 제가 이 진행하는 와중에 자꾸 눈물 날라 그러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구조선 별로 없다라고 해서 1,590억을 들여서 구조선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준비를 통영함이죠? 했어요. 통영함이죠. 네. 그런데 그거 어디다 써야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2012년에 건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시험을 안 했든지 뭐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사용 안 한 거거든요. 그거에 잠깐만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2013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독도함 문제가 생겨서 인양할 때 통영함으로 인양했다고 엄청 자랑하고 국방부에서 브리핑했었어요. 네. 그게 2013년이에요. 지금 2014년이잖아요. 예. 왜 못 쓰죠? 그럼 장비 요번에 점검이 안 돼서 못한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죠. 그러면 국방부에서 장비 점검을 하는 사람이 직무유기로 이거는 잡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스템의 그 총체적 난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문제인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조금 무색해 보이는 게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뭐 해경 그리고 그 말단 직원부터 저 위에 의사 결정자까지 다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될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 그 아까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이 정치인들이 진도에 많이 갔어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의 어떤 최종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의 장관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높은 게 이제 정호원 국무총리죠. 예. 정호원 국무총리는 갔다가 이제 이 물 세례를 받는 데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직접 갔어요. 이렇게 의사 결정자 위기관리 시스템의 어떤 최종 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거기가 이제 팽목항이라고요. 그 항구를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 넓지 않은 곳입니다. 항구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팽목항에 VIP가 뜬다고 하니까 그 일대가 의전 때문에 마비가 됐어요. 3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중단됐죠. 그뿐이 아니에요. 구조대들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안으로까지. 물론 그때 당시에 구조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구조대가 못 들어가는 거 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조 행위를 방해한 거예요. 이거는 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짓 중에 넘버 원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민원 수리해가지고 전화로 그 애가 실종자였는데 그 실종자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에 있었다 이런 거 알려준 게 대통령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여기 있는 사람 다 옷 벗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건설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해내서 해결을 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그 인사권을 발동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지금 해수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해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누구였지? 판사님이시죠. 아, 그랬죠. 예. 네. 그분이 지금 새로운 해수부 장관으로 들어가서 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이세요. 근데 이런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일까요? 낙하산 인사라서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물론 그 김선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위로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위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런데 다를 수 있고요. 예. 일단 문제는 이제 정치권의 모습을 질문하셨는데요. 저 아까 충격받은 게 새누리당 그 세종시 예비 후보 이 상황에서 폭탄주 마시고 술판을 벌였다라는 속보가 떴어요. 이뿐만 아니겠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 선거에 마음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지니까 막 조급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이용해 먹을까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침몰했고 대한민국이 멈춘 상황이거든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예비 후보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기, 아까 예. 정치인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간 거는 조금 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아까 김성수 씨의 말씀은 격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해야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것으로 이해하면 예.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완벽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간다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 상황판을 놔서 항구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도체육관과 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이 애달게 하지 말고 상황판을 설치해라. 그런데 당장 설치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나와서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 보수 언론은 그걸 내보내고 뭐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또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그렇죠. 대책일 텐데 한 명이라도 살려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 시간을 허비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텐데 언론에서 물론 이제 언론 얘기를 2부에서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이참에 이 얘기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레기 이게 뭐냐면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의 상황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국민들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모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고 국회 일정도 상당히 미뤄진 측면이 있는데요. 미뤄졌지만 그 사고 첫날에는 알뜰하게 새누리당에서는 실리를 챙기셨죠. 방위비 분담하는 거 9,200억 예, 통과시켜서 우리나라가 이 사고의 와중에 9,200억을 미국한테 더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KTX 요금 인상안도 예, 관철이 됐죠. 네. 그 외에도 특히 그 의원총회 모습들 같은 경우는 분노를 사게끔 하게 됐는데 분명히 사고가 아주 심각한 사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심각한 사고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농담 따먹게 하고 놀고 계셨다니까요. 사실. 그건 기성 정치권 전체 다 책임이에요. 자, 정치가 일단 잠깐 중단하고 우리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이런 자세는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거기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내가 경기도에서는 힘이 있지만 여기는 힘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그래서 논란이 됐죠. 예, 그 다음에 밤이라고는 제목의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리셨죠.
이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6월 4일 뭐 여당 일부에서는 뭐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6월 4일 지방선거 연기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선거 치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당한테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내부에서 야 이 상태로는 선거 못 치른다 해서 그 연기론이 나왔겠죠. 이번 선거는 사실은 맨 처음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들 전원 구조 했을 때 저희 때 밥 먹고 있었거든요. 점심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행이다라고. 너무 잘 됐다. 네, 너무 잘 됐다. 예. 처음에는 예. 그때 석간도 바로 큰 사고 막았다 이렇게 네. 났었어요. 예. 그런데 첫날 석간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정치적 상황으로는요. 정부 여당에게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아니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포함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중간에 선거운동 지금 중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말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부모님들 지금 청와대 쳐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까도 그 와중에 예.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은 사고 첫날에 그 네이버 기사를 보다가 저는 경악을 했어요. 그 댓글들이 달리는데 어떤 네, 댓글들이 달렸냐면 뭐 전라민국으로 가려면은 뭐 그런 게 당연하다는 둥, 뭐. 그런 댓글이 예, 있었어요. 홍어들이 용궁으로 가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둥. 어떡해.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이 댓글 다는 사람들,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건 네이버도 그리고 역시 예, 방조한 또 거기 때문에 예, 네이버 역시 네이버도 책임을 책임이 져야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서승만이라고 하는 지금 피플뉴스의 발행인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그 코리아헤럴드 기자였답니다. 이분은 지금 그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 종북자파가 있는데 이 종북자파의 자식들이라면 죽어도 된다. 일찍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은 게 안타깝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아하. 뭐 그리고 일베에서는 지금 정말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참혹한 비난들을 실종자 가족들한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선동꾼들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선동꾼들이라는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그분들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예, 일이죠. 형법에 의해서 다 그 모욕죄나 이런 걸로 처벌을 해야 해야죠. 마땅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해야죠. 예. 그리고 아까도 살짝 지나간 얘기인데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당에 선거 운동하면 욕먹을 것 같고 하니까 저도 되게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시작할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이래놓고서는 제가 몇 번이니까 몇 번을 예비 그렇죠. 선거에 찍어주십시오. 이런 문자죠. 뭔가 그 시작과 끝이 애매하게 그 상충되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런 이제 사람들 또 다시는 끊기긴 찍어주면 안 했어요. 됩니다. 이런 식의 지금 사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제때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우리 여러 단면을 봤잖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발견된 것들이 표로 반드시 나타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자, 두 분이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면을 많이 비추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분들이 다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엘렉션 최요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